우리는 매일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마음은 하고 싶다고 말하고 머리는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죠.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이성과 감성 사이의 끝없는 갈등, 그 본질과 균형의 가능성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고 싶었던 아침, 충동을 참았던 커피숍, 무심코 눌렀던 쇼핑몰의 결제 버튼까지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이성과 감성의 충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인간답고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해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여정,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성과 감성 사이의 끝없는 갈등.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매일 경험하고 있지만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성과 감성 사이의 끝없는 갈등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몇 번이나 이런 갈등을 경험하셨습니까? 알람이 울렸을 때 조금 더 자고 싶다는 마음과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커피를 마시며 달콤한 시럽을 넣고 싶다는 욕구와 건강을 위해 참아야 한다는 이성 사이에서 망설이지 않으셨습니까? 출근길에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을 때 볼륨을 높이고 싶다는 충동과 주변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잠시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작은 순간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탐구할 이성과 감성의 갈등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순간에도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고 감정에 몸을 맡기려는 순간에도 이성의 속삭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명이며 인간 조건의 본질입니다. 다른 동물들을 보면 이런 복잡한 갈등은 없어 보입니다. 사자는 배가 고프면 사냥하고 새는 춥면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더라도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참고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어도 일 때문에 여기 있어야 한다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등의 근원을 함께 탐구하고 그 갈등이 우리 존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적 현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 영혼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며 우리가 왜 그토록 복잡한 결정을 내리고 때로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성과 감성의 갈등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시도 자체가 이성적 분석과 감성적 통찰을 모두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직감에 의존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분석하면서도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모순을 직시하며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성은 인간 정신의 등대와 같습니다. 객관성, 논리, 분석적 사고,
그리고 합리적 판단의 원천입니다. 이성은 우리가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이성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며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 달콤한 케이크를 먹고 싶은 충동이 들어도 이성은 당뇨병 위험, 체중 증가,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게 합니다.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선언하며 이성을 인간 존재의 핵심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 자체를 사고 능력에서 찾은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데카르트에게 이성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성의 근거였습니다. 칸트는 더 나아가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도덕적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칸트는 이성을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으로 나누어 전자는 인식의 영역을, 후자는 도덕의 영역을 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정언명령,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 는 바로 이성적 도덕 판단의 결과물입니다. 현대에 와서 이성은 과학적 방법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며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모두 이성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발달 역시 인간의 이성적 사고를 모방하고 확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에만 의존하는 것의 한계도 명확합니다. 순전히 이성적인 결정은 때로 인간미가 부족하고 냉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다면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계산을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감성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성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면서 오직 나침반만 믿고 바람과 조류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항해가 되겠습니다. 이성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배를 움직이는 것은 다른 힘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람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모든 것을 계산하고 분석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확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인간다움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제 감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성은 인간 경험에 색채와 질감을 부여합니다. 직관, 공감, 정서적 연결, 미적 감각의 원천입니다. 감성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메마르고 무미건조할까요? 감성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사랑을 느끼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음악을 들을 때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 영화를 보며 주인공과 함께 울고 웃는 경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따뜻한 느낌, 이 모든 것이 감성의 선물입니다. 루소는 인간은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느끼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몽주의 시대에 이성 만능주의에 대항하여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루소에게 감정은 자연스럽고 순수한 것이었고 이성은 때로 이를 왜곡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였습니다. 로맨티시즘 시대의 시인들은 감성을 통해서만 진정한 인간성과 창의성이 표현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윌리엄 워즈워스는 시는 강렬한 감정의 자연스러운 유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바이런, 셸리, 키츠와 같은 시인들은 감정의 깊이와 강렬함을 통해 인간 경험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감성은 또한 우리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분석해도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직감은
종종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이나 좋은 기회에 대한 설렘은 이성적 분석보다 빠르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조건이 좋고 이성적으로 완벽한 상대라도 마음이 끌리지 않으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건은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이 끌리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성의 힘입니다. 예술 분야에서 감성의 중요성은 더욱 명확합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연주라도 감정이 담기지 않으면 청중을 감동시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교는 부족해도 진정성 있는 감정이 담긴 연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감성은 또한 우리의 기억과 학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이 동반된 경험은 더 오래, 더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첫사랑의 기억이나 중요한 성취의 순간이 세월이 지나도 생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성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침반 없이 바다를 표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름다운 여정일 수는 있겠지만 목적지에 도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감정에만 의존하면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고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열정적이고 매력적일 수 있지만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고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감정의 기복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은 함께 일하거나 관계를 맺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성과 감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들은 때로 우리의 직관과 상반되는 놀라운 것들입니다. 우리의 뇌가 실제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여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의 용어를 빌리자면 시스템 1은 빠르고 자동적이며 감정적인 사고이고 시스템 2는 느리고 의도적이며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시스템 1은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0.1초 만에 반응하여 우리를 보호합니다. 친숙한 얼굴을 즉시 알아보고 음식의 맛을 순간적으로 판단하며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때로 편견에 빠지기 쉽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2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만 정확합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고 논리적 추론을 하며 장기적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게으릅니다. 가능하면 작동하지 않으려고 하고 시스템 1의 빠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성의 중심지인 전전두엽 피질과 감정의 중심지인 편도체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때로는 충돌하는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전전두엽 피질은 뇌의 CEO와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충동을 억제하며 미래의 결과를 예측합니다. 반면 편도체는 뇌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공포나 분노 반응을 일으킵니다. 흥미롭게도 감정이 손상된 환자들에 대한 연구는 순수한 이성만으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오와 대학의 안토니오 다마지오 박사가 연구한 환자들은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합니다. 뇌손상으로 감정 처리 능력을 잃은 환자들은 지능은 정상이었지만 간단한 일상적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펜을 사용할지 같은 사소한 선택에도 수십 분씩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옵션을 분석하고 장단점을 나열했지만 결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모든 데이터를 가진 슈퍼컴퓨터가 있지만
중요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어떤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지도 결정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소 우스꽝스럽지만 이것이 이성만으로 작동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마지오는 이를 소마틱 마커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뇌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선택에 대한 감정적 마커를 생성합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 선택에는 긍정적 마커가, 나쁜 결과를 가져온 선택에는 부정적 마커가 붙습니다. 이런 감정적 신호가 있어야 우리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는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이 진행한 이 실험에서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즉시 먹었고 일부는 참았습니다. 놀랍게도 참을 수 있었던 아이들이 나중에 학업 성취도, 사회적 성공, 건강 지표 등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이성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 조절 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능력도 감정적 동기 없이는 발휘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아이들이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더 큰 보상에 대한 기대라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뇌과학 연구는 또한 명상이나 마음 챙김 훈련이 실제로 뇌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규칙적인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하면 감정 조절과 주의력을 담당하는 영역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의식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인간은 이런 내적 갈등을 겪도록 진화했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설계 결함일까요? 아니면 정교한 적응 메커니즘일까요?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 긴장이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었다고 제안합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의 조상들은 아프리카 사반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즉각적인 위험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생존의 열쇠였습니다. 우리의 감정 시스템은 바로 이런 환경에서 진화했습니다. 공포는 포식자로부터 도망가게 하고, 분노는 경쟁자와 싸우게 하며, 욕망은 음식과 짝을 찾게 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생각할 시간 없이 즉시 행동을 유도합니다.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 사자의 공격 패턴을 분석해 보자고 생각하다가는 이미 늦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도구를 만들고 불을 사용하며 복잡한 사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런 능력을 위해서는 이성적 사고가 필요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추상적 개념을 다루는 능력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스템이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당장의 달콤한 디저트를 원하는 감성과 장기적인 건강 목표를 중시하는 이성이 충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반에서는 달콤한 과일을 발견하면 즉시 먹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언제 다시 음식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언제든 음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설계된 뇌를 가지고 핵무기와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조금 불안하지 않나요? 진화심리학자 로버트 라이트는 이를 원시시대의 뇌로 현대를 살아가는 딜레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수렵 채집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현대 사회는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당시에는 유용했던 많은 본능들이 지금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에 대한 선호는 칼로리가 부족했던 과거에는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만과 당뇨병의 원인이 됩니다. 내 집단을 선호하고 외부인을 경계하는 성향은 부족 사회에서는 유용했지만 지금은 편견과 차별의 근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성과 감성 사이의 긴장은 창의성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예술가들은 감정의 영감과 기술적 완성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며 작품을 만듭니다. 과학자들도 직관적 통찰과 논리적 검증을 결합하여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또한 이 갈등은 우리를 도덕적 존재로 만듭니다. 만약 이성만 있다면 우리는 냉정한 계산기가 될 것이고 감성만 있다면 충동적인 동물이 될 것입니다. 두 힘 사이에 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름을 고민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성과 감성의 관계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들의 통찰을 살펴보면 이 문제의 복잡성과 깊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로고스는 이성을, 티모스는 의지를, 에피튀미아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플라톤에게 이상적인 인간은 이성이 의지와 욕망을 올바르게 통치하는 상태였습니다. 마치 마차의 마부가 두 마리 말을 조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정도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중용의 더 큰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또 다른 접근을 취했습니다. 에픽테토스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성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중세에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기독교 신학을 결합하여 이성과 감정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이성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세에 들어 데카르트는 심신이원론을 통해 생각하는 정신과 물질적 신체를 구분했습니다. 이는 이성과 감정을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흉은 완전히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며 그래야만 한다는 그의 유명한 말은 감정이 행동의 동력이고 이성은 그 수단을 찾는 도구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흉에게 이성은 감정을 통제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칸트는 이런 논쟁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습니다. 그는 도덕적 행위는 감정이 아닌 의무감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적 경험에서는 감성의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판단력 비판은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능력이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부터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19세기에 들어 쇼펜하워는 이성보다 의지를 우위에 두었습니다. 그에게 의지는 생명의 근본 원리였고 이성은 의지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니체는 더 나아가 감정과 본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나친 이성화가 인간의 활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20세기에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먼저 존재하고 나중에 본질을 만들어 간다고 주장하며 감정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이데거는 분위기나 기분이 세계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철학적 논의들을 보면 이성과 감성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도 완전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고 각각은 나름의 통찰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문제가 얼마나 근본적이고 복잡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에서 이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런 결정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면 조금 더 자고 싶다는 감성과 일어나야 한다는 이성이 충돌합니다. 이때 감성이 이기면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이성이 이기면 바로 일어납니다. 이 작은 선택이 하루의 리듬을 결정하고 나아가 인생의 패턴을 만들어 갑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좋은 오트밀을 먹을지, 맛있는 베이컨 에그를 먹을지의 선택에서 이성과 감성이 갈등합니다. 출근할 때도 편안한 운동화를 신을지, 멋진 하이힐을 신을지에서 실용성과 미적 욕구가 충돌합니다. 직장에서의 상황들은 더욱 복잡합니다. 상사가 불합리한 요구를 했을 때 화를 내고 싶다는 감정과 참아야 한다는 이성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동료와의 갈등에서도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는 충동과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계산이 충돌합니다. 점심시간의 메뉴 선택도 작은 전쟁터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와 건강을 생각하는 이성,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는 계산과 기분 전환을 원하는 감정이 복잡하게 얽힙니다. 퇴근 후의 시간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과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욕구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쇼핑할 때의 갈등은 특히 극명합니다.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을 때 사고 싶다는 욕구와 필요하지 않다, 돈을 아껴야 한다는 이성적 판단이 충돌합니다. 이때 우리는 온갖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이건 투자야.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세일 중이니까 사실상 돈을 아끼는 거야. 같은 말들을 하며 감정과 이성을 조화시키려 노력합니다. 현대 소비주의 사회는 이런 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탁월합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인간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우리의 감성에 호소하면서 이성을 우회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광고를 보면 연비나 안전성 같은 이성적 정보보다는 자유, 성공, 매력과 같은 감정적 이미지를 더 강조합니다. 당신은 이 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이 차를 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라고 속삭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지금 주문하면 무료 배송, 한정 수량, 24시간 남음 같은 메시지들도 우리의 충동적 구매를 유도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나중에 생각해봐도 돼 라고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지금 놓치면 안 돼 라고 반응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또 다른 갈등의 무대입니다. 좋아요와 댓글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과 시간 낭비다 라는 이성적 판단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멋진 일상을 보며 부러워하는 감정과 그것은 일부분일 뿐이다 라는 이성적 이해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런 일상적인 결정들이 웃음거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형성합니다. 매일 내리는 수백 개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성격을 형성하며 성격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결정들 하나하나가 이성과 감성 사이의 미니 전쟁터입니다. 승부의 결과에 따라 우리는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 갑니다. 이성이 자주 이기는 사람은 계획적이고 절제력 있는 사람이 되고 감성이 자주 이기는 사람은 스폰티너스하고 감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항상 이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이성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랑은 아마도 이성과 감성의 갈등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영역일 것입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감정적 경험이지만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성적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줄리엣이 "오, 로미오, 로미오, 왜 당신은 로미오인가요? 라고 탄식하는 것은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녀의 감정은 몬테규 가문의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성적 인식과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감정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이성 사이에서 그녀는 고통받습니다. 현대의 연애 관계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 사람은 내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라는 딜레마는 많은 사람이 경험해 본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들지만 감정적으로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은 완벽하고 좋은 사람인데 마음이 끌리지 않아 라는 상황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감정적 연결이 부족해서 관계를 진전시키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결혼 결정은 이런 갈등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현실적 고려사항들이 복잡하게 얽힙니다. 경제력, 가족 배경, 성격 궁합, 미래 계획 등 이성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지만 동시에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감정적 확신도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런 갈등이 복잡합니다. 전통적으로 결혼은 가문 간의 결합으로 여겨져서 이성적 고려가 우선되었지만 현대에는 개인의 감정과 선택이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기대와 현실적 제약들이 존재해서 순수한 감정만으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연애 초기의 열정과 장기 관계의 안정성 사이의 갈등도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처음에는 감정적 끌림이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적 요소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상대방의 생활 습관, 가치관, 미래에 대한 비전 등이 관계의 지속성을 결정합니다. 이때 많은 커플들이 혼란을 경험합니다. 처음에 그 설렘이 없어졌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건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사랑에도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초기의 열정적 사랑에서 성숙한 동반자적 사랑으로 발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화해의 과정에서도 이성과 감성이 충돌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싶지만 이성적으로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상대방이 사과했을 때 감정적으로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지만 이성적으로는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도나 배신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는 이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배신감과 분노가 치솟지만 이성적으로는 가족을 생각하거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전히 감정적으로만 행동하는 것도 감정을 무시하고 이성적으로만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이런 갈등이 계속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훈육의 필요성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아이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만 이성적으로는 아이의 장기적 발달을 위해 때로는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 성공적인 관계는 이성과 감성의 조화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기 어렵고 이성만으로는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두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깊이 있고 안정적인 관계가 가능합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갈등도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의 감정 시스템은 단기적 짝짓기와 장기적 관계 형성이라는 서로 다른 전략을 위해 진화했습니다. 때로는 이 두 전략이 충돌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성이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본능만으로 움직인다면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깊이가 없을까요? 이성과 감성 사이에 갈등과 조화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그토록 복잡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도덕적 딜레마는 이성과 감성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때 논리적 추론과 감정적 직감이 때로는 완전히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유명한 전차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통제를 잃은 전차가 5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레버를 당겨서 전차를 다른 선로로 돌릴 수 있지만 그 선로에는 한 명이 있습니다. 5명을 구하기 위해 한 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더 큰 선일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답은 명확합니다. 5가 1보다 더 큰 숫자이므로 레버를 당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공리주의의 철학자들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에 따라 이런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레버를 당기는 행위는 우리의 감정적, 직관적, 도덕 감각에 강하게 위배됩니다.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더 극단적인 버전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당신이 다리 위에 서 있고 옆에 있는 큰 사람을 밀어뜨리면 전차를 멈출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한 명이 죽고 5명이 산다. 하지만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강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길까요?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도덕적 판단에 2가지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결과를 계산하는 이성적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을 직감하는 감정적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전차 문제에서는 레버를 당기는 것이 간접적 행위로 느껴지지만 두 번째에서는 직접 사람을 밀어뜨리는 것이 더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의 감정적 도덕 시스템은 이런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실제 생활에서도 비슷한 딜레마들을 자주 마주합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부정을 발견했을 때 이를 신고하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옳지만 감정적으로는 동료들과의 관계나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게 됩니다. 시험에서 커닝을 하는 학생을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하는 것이 공정성을 위해 옳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지만 그 학생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는 감정적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타주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예입니다.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을 돕기 위해 기부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눈앞의 한 사람에게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수백만 명의 고통보다 길에서 만나는 한 명의 노숙자에게 더 쉽게 동정심을 느낍니다. 심리학자 폴 슬로빅은 이를 단일 희생자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통계적인 생명보다 구체적인 개인에게 더 강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적 편향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일 뿐이라는 스탈린의 냉소적인 말이 불편하게도 우리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피터 싱어와 같은 철학자들은 효과적 이타주의를 통해 이성과 감성의 통합을 시도합니다. 감정적 만족을 느끼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세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성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는 귀여운 강아지를 구하고 싶지만 이성적으로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에서도 이런 갈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이성적으로 이해하지만 일상의 편의를 포기하기는 감정적으로 어렵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편리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가 최선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지만 불의에 대한 분노나 복수심과 같은 감정들이 갈등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간디나 킹 목사 같은 지도자들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 감정들을 이성적 원칙으로 승화시킨 데 있습니다. 동물권 문제도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므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맛있는 고기를 포기하기는 감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도덕적 딜레마들에서 중요한 것은 이성과 감성 중 어느 하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두 목소리를 모두 경청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순전히 이성적인 판단은 인간미가 부족할 수 있고 순전히 감정적인 반응은 편향되거나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덕적 성숙함이란 이성과 감성을 통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공감 능력과 이성적 분석 능력을 모두 갖추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윤리적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과 감성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조화의 가능성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성과 감성은 정말 영원히 대립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어떤 형태의 통합이 가능할까요? 고대 동양 철학은 이 원론적 대립보다는 조화와 균형을 강조합니다. 도교의 음양 개념은 상반되는 힘들이 실제로는 상호 보완적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음과 양은 대립하면서도 서로를 필요로 하고 끊임없이 순환하며 균형을 이룹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성과 감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만 있다면 우리는 차가운 기계가 될 것이고 감성만 있다면 혼란스러운 동물이 될 것입니다. 두 힘이 함께 작용할 때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중도 사상도 비슷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극단적인 쾌락주의도 고통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양극단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서 나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정서지능 EQ의 개념이 이성과 감성의 통합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다니엘 골먼이 대중화한 이 개념은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이 상황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구나. 와 같이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감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즉시 폭발하지 않고 슬프다고 해서 무력하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읽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어조에서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이성적 분석과
감정적 공감이 결합된 능력입니다. 마음 챙김과 같은 명상 기법도 이성과 감성의 통합에 도움이 됩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의 경험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그 감정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먹이 꽉 쥐어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있네. 와 같이 감정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찰 자체가 감정에 압도되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은 실제로 뇌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발달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듭니다. 이는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생물학적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지행동치료, 즉 CBTV도 비슷한 접근을 취합니다. 이 치료법은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고 부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CBT에서는 이성적 분석을 통해 비합리적인 생각을 찾아내고 수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이 생각이 사실인지 한번 검토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CBT에서는 이 생각의 합리성을 검토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 더 균형 잡힌 관점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안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고 나를 보호하려는 몸의 반응이다. 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적절히 조절해보자 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런 접근법들은 이성과 감성이 서로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때 더 풍요로운 인간 경험을 가능하게 함을 시사합니다. 이성이 감정을 억압하는 것도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힘이 협력할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의 갈등은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두 주인공이 춤을 추는 것처럼 때로는 이성이 리드하고 때로는 감성이 앞서가며 복잡한 패턴을 만들어갑니다. 유아기와 아동기에는 감성이 압도적으로 지배적입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화가 나면 떼를 씁니다. 이때의 감정 표현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입니다. 이성적 통제 능력은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이 그대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이미 이성에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언어를 배우고 인과관계를 이해하며 간단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릅니다. 부모가 참으면 더 좋은 것을 줄게 라고 말할 때 아이는 즉각적인 만족을 늦추는 법을 조금씩 배웁니다. 청소년기는 이성과 감성의 갈등이 가장 격렬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특별히 주목할 점은 감정 시스템과 이성 시스템의 발달 속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에는 사춘기와 함께 급격히 발달하지만 이성적 통제를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은 25세까지 완전히 발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균형 때문에 청소년들은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적절히 조절하기 어려워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열정적이고 시련을 당하면
정말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적입니다. 친구와의 갈등도 극단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과도하게 크게 느낍니다. 부모들이 넌 아직 어려서 몰라 라고 말할 때 청소년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어른 못지않게 강렬하고 진실합니다. 다만 그 감정을 이성적으로 조절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할 뿐입니다. 청소년기의 또 다른 특징은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성과 감성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와 같은 근본적 질문들을 마주하면서 논리적 분석과 직관적 느낌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합니다. 특히 20대와 30대 같은 성인 초기에는 이성과 감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연인을 만나고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현실적 고려사항들이 늘어납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이상과 타협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이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사이에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40대와 50대 같은 중년기에는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이른바 중년의 위기는 지금까지 이성적으로 쌓아온 인생에 대한 감정적 회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까지 너무 안전한 선택만 했던 것은 아닐까? 와 같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급작스럽게 감정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거나 오랜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더욱 이성적이 되어서 안정성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성과 감성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둘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에는 종종 지혜라고 불리는 이성과 감성의 통합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두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도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있습니다. 신체적 쇠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과 여전히 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감정 사이의 갈등,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애착 사이의 갈등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평생 이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감정에 휘둘리거나 반대로 감정을 완전히 억압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지혜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성과 감성의 조화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학습과 연습의 결과입니다. 매 순간 의식적으로 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이성과 감성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통찰을 제공할까요?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감성 모두가 신성한 설계의 일부임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모두 부여받았습니다. 이성적 사고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고 감정적 경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감정을, 뜻은 이성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우리의 전체적인 존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의 갈등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선물을 주셨고 그것들을 조화롭게 사용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가장 온전히 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 안의 이성과 감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두 힘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과 감성, 두 힘은 늘 갈등하지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 갈등이 불편함이 아닌 깊은 통찰과 창조성의 원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성은 길을 비추는 등불, 감성은 그 길을 걷게 하는 따뜻한 바람입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제대로 걸을 수 없죠.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의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간, 한국 제품 전문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한국의 정성과 품질을 미국까지, 필요한 생활용품, 건강식품, 따뜻한 마음까지 aptmall.net 아파트몰에서 만나보세요.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Book of How to 제임스 킴을 검색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내면이 조화로운 울림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